김용민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즉 여러분의 관심사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스티븐 호킹. 네, 루게릭병을 앓았던 세계적인 물리학자지요. 별세했습니다. 온몸이 천천히 마비되는 게 루게릭병이라고 하는데 1, 2년밖에 못 살 것이라는 이 병 선고를 받고도 호킹 박사 무려 5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기관은 손가락 2개뿐이었지만 전 세계는 호킹 박사에게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는 주위 질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렇게 답했던 호킹 박사. 네, 그 승리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 다음 검색어도 연관 검색어를 할 수 있겠죠.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오늘 낮 준결승전 사상 첫 메달이 가능할지 또 하나의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MB 21시간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죠. 조서 내용 확인을 뺀 순수 조사 시간은 14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전면 부인, 이 넉자로 요약할 수 있는 조사였다고 하는군요. 네, 김용민의 정치쇼 레인드롭스의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네, 레인드롭스의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왔습니다. 레인드롭스 5집까지 낸 그 중견 가수예요. 89년에 그렇죠. 10대 가수였고, 예. 명반에도 올라 있죠. 네. 남의 조크를 이삭줍지 하면 안 됩니다. 예, 웃고 넘어가야지. 네, BJ 토마스의 레인드롭스 Keep Falling on My Head인데, 예, 제가 이제 간밤에 복통을 좀 심하게 알아가지고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예, 그래서 갑자기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곡은 BJ 토마스의 레인드롭스 Keep Falling on My Head. 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팝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몇 번 이 팝송 관련한 제목 소개를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정하면 되는데 얼마나 망신입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나름대로 용티 DJ인데 하여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진인호님, 가수가 레인드롭스인데. 예, 가수가 레인드롭스, 크크. 가수는 BJ 토마스예요. 압니다. 네. 알아요. 진짜 참. 자, 지금 나와 계신 분은 용용 브리핑 맡아주실 반기용 주간 경향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소식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뭐 지금 최대 관심사죠.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00억 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25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뭐 어제 오전이죠. 9시 30분이 좀 되기 전에 검찰청에 도착을 했고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14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이후에 6시간 30분에 걸쳐서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에 21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약간 비슷한 그 시간대죠. 시간을 맞춘 건 아니겠죠? 네, 그걸 일부러 뭐 맞춘 건 아니겠지만 글쎄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약간 시간을 일부러 좀 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서 검토를 아주 꼼꼼하게 하셨다는 작성된 얘기를. 조서를 이제 조사 대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그렇죠. 동의한다. 그 시간이 대략 한 6시간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그런 작업은 아닌데 그 뭐 이전 대통령께서 아주 너무 꼼꼼하게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또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해서
조서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올 때 보니까 뭐 표정도 뭐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생각보다 얼굴 좀 이렇게 형색이 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뭐 번들번들 하시더라고요. 아이, 전직 대통령 되시는 분이 예? 이 표정 관리를 안 하고 나왔겠습니까? 뭐 침통한 표정,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쇼인데 예, 밝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건 애써 의연한 네. 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꼼꼼하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예상대로요. 꼼꼼한 분답게 이제 모든 혐의는 다 부인한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제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심정이 참 참담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든 혐의를 아주 전면 부인한 상황이죠. 예.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재산 관련해서는 나와 무관하다.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예.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라고 이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참 MB 이제 구만리 같은 소송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뭐 꼼꼼한 분이시긴 한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당황한 기색도 보이셨다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검찰이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다. 예. 이런 멘트들 하면서 아니 이것까지 예,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죠. 이것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예.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나름대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면 나오는 버릇. 네. 기침을 좀 자주 하셨다. 기침과 함께 그 혀가 입술을 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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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마른 입술을 이렇게 적시는 예. 기침을 자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제 구속 여부가 되겠죠. 근데 어제 우리 삼변 시대에 나왔던 세 명의 변호사는 예. 또 한 분은 이제 전직 판사신데 예. 한결같이 뭐 영장 청구 뭐 예.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고 예. 당연히 이 영장은 집행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네. 견해고 이제 보면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두 푼짜리 지금 혐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액수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조족지혈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뭐 해외 자원 관련한 예. 그런 해외로 돈을 그 말하자면은 국부가 네. 이렇게 국부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예. 그 국부를 가로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 있어요.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한번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100억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 거의 소액이다. 예.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공과금 수준의 돈이다. 100억은. 네. 수수료 정도에. 네, MB에게 있어서는 뭐 공과금 정도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 이런 규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예. 또 법원 판단을 통해서 규명되겠죠. 그렇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고 청구가 될 것으로 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다만 구치소에 있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수라면 변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됐고 계속 그 이후로 구속 수감 중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검찰 쪽에서 좀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그림이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잘못했으면 그런 감옥 가야지. 분석이 있는데 물론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 뭐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에 네. 한 달 차로 95년 11월 12월에 차례로 거의 동시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면은 감옥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잘못이 있어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예. 예. 법치주의 얘기죠. 기본 아닙니까? 법 앞에 모든 이들이 다 평등하다는 건데 예. 왜 검찰이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철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선례를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 관련한 소식이 또 있어요.
네, 이런 와중에 예.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게 14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 삼성전자 전무로 재직 중이죠. 이상주 씨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예. 당초 이팔성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액수는 모두 22억 5천만 원인데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씨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이팔성 전 회장의 메모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주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을 했는데 예. 14억 5천만 원은 원래 이제 모른다. 나는 모르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난 11일에 이상주 씨가 14억 5천만 원 상당액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위가 자백을 한 셈이에요. 장모님이 뇌물을 받았다. 예.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14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14억 5천만 원. 예,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징역 10년 이상부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속수사 사안이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씨도 만약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뇌물이 맞다면 가셔야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예. 검찰 수사를 당연히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예. 만약 이제 김 여사에 대한 그 직접 김윤옥 씨에 대한 그 직접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전 대통령 부인, 아들, 조카, 사위까지 이 전 대통령 일가 전체가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또 그 영부인이라는 표현 요즘 많습니다만은 대통령 부인은 다 그 밥도 공짜로 나오고 뭐 이런저런 또 저기 그 업무 수행비도 다 국가에서 대줄 텐데 왜 돈이 필요할지 왜 돈이 필요한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 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있으셨던지 뭐 이렇게 한식 사업도 하신다고 해서 거하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이제 이 원칙은 모든 고려, 모든 판단에 우선하는 것임을 분명히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이 MB 수사 관련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뭐 이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그 질문에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정의용 실장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방북과 방미 결과 공유를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아이고, 숨가쁜 일정이었네요. 중국 갔다 일본 갔다 러시아까지.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에 중국을 떠나서 러시아에 방문했던 정 실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제 뭐 푸틴은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번 더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 실장의 러시아 방문을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 추진에 따른 이른바 특사 외교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방중 방로 결과 보고를 받고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구축에 좀 나설 예정이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의제는 뭘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인선이나 조직도 일정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일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통일외교안보부처 중심으로 꾸려진다는 계획을 갖고 있네요. 잘 나가다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로 해임되고 나서 미국이
이 북미 정상회담 때 예.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예. 네. 그 오히려 지금 새로 수장에 오른 분이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오히려 좀 호흡이 좀 잘 맞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네. 오히려 좀 이제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트럼프는 예. 쇼맨십이 또 강한 인물이고. 그렇죠. 예. 예. 또 뭐 하여튼 트럼프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또 트위터로 해고되겠죠. You fire. 예. 알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예. 사퇴했어요?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충남지사 예비 후보를 사퇴했는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 의혹 등이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소명됐다고 전제를 한 뒤에 예. 예비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안희정의 친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바로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돼서 의혹을 덮어쓴 채로 이대로는 사퇴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사퇴는 하지만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지 않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불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끝까지 가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추문 하나 때문에 아주 박수현 전 대변인 뭐 가장 강력한 지지율을 그렇죠. 받았던 그런 당내 후보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 입장도요. 예. 박 전 대변인의 그 소명은 또 충분히 수용을 했는데 네. 그 후보직 그래도 사퇴하니까 수용한 거 아니에요? 뭐 안희정의 친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어떤 이런 이전 전력도 있고 해서 예. 지방선거를 좀 많이 지금 신경 써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미투 폭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 이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사퇴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어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강제추행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요.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7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는 뭐 인정을 한다 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용용 브리핑 반기웅 주간경향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따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용용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가 몇 명? 저는 2명입니다. 2명. 결혼하셨고? 애들이요? 아니죠. 우리 정 기자님이. 예, 저는 결혼했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네. 덕분에라는 건 프로그램도 이어받았고 결혼도 했고. 야, 고현준 씨는 내가 봤을 때 그 저기 결혼한 다음에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애가 몇 명입니까? 애가 빵명입니다. 빵명. 결혼했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 정말 미혼입니다. 나가세요. 아빠들의 왕수다인데. 정말 미혼입니다. 사실 아빠 오라 그러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 오라 그러세요. 자, 무자격자가 오늘 무면허. 예비 아빠 자격으로 예비 제가 아빠니까. 나왔습니다. 예비 아빠. 네, 예비 아빠는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빠는 되고 싶으신 거예요? 올해 제가 꼭 결혼을 하고요. 올해까지 꼭 출산을 하는 걸로. 와우. 네. 다 준비됐나 본데요. 바쁘겠어. 지금 준비됐나 본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 이제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거나 결혼할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분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게다가
무슨 자신감이죠? 그 속도 위반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 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 저 고현준 시사평론가. 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시절보다는 많이 캐주얼해졌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예. 그때는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그냥 쭉 읽기만 하셨잖아요. 예. 요새 그냥 좀 장난도 좀 치고요. 같이 출연해주신 성우분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외화 내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외화 내빈. 아까 영어는 틀리시던데 지금 한자어 쓰시는 거예요? 예. 동양문화권이라서. 그것도 들으셨어요? 아 그럼요. 나 이거 정말 참. 레인드랍스가 불러주셨다고. 예. 내가 기분이 나빠서 레인드랍스라는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앨범도 내려고 그래요. 나쁘지 않네요. 예. 아무튼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이거 햄을 잘못 먹어서 상한 햄을 드셨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그 주워 먹고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는 안 된다. 이거는 최소화해야 한다. 애국적, 공공적 그런 결의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사셔야죠. 어제 특히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인연이 있는 MB께서 점심엔 설렁탕, 저녁엔 곰탕을 말아 드셨고. 그래요. 또 그분은 국밥이 생각이 납니다. 많이 말아 드시니까요. 예.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예. 그건 스팅크였군요. 예. 그 정신에서 햄을 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곰탕, 설렁탕. 쇠고기 계열이군요. 그렇죠. 예전에 저 BBK 특검 때는 꼬리곰탕 드셨대요. 그래요? 쭉 말아 드셨더라고.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이 소고기 계열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MB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가 오늘 새벽에 검찰청사에서 나왔죠. 자, 6시 때 나왔는데 6시 25분 6분. 네. 근데 보니까 말이죠. 그 6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한 건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게 확인한 거겠죠?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일단 검찰에서는 자정 전에 조사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12시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조서를 읽는데 거의 7시간 가량 걸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어도 본인 진술에 한해서는 꼼꼼하게 답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은 조서를 읽다 보다 보면 본인이 답변한 의도와 좀 다르게 그렇죠. 조서가 작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사실 검찰에서도 부장검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말하는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그런 부분 아마 꼼꼼하게 좀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서 때 콜록콜록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그렇죠. 해주시는 그 검찰 수사관도 있고요. 그런 거 적지 않은 분도 있고. 근데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게 들어가요. 예컨대 뭐 어디서 화를 냈다라고 하면 여기서 강하게 화를 냈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적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변호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면 그냥 그거 적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조금 좀 까탈스럽거나 까다로운 그런 검찰 수사가 만나면 이거 적습니다 하면서 다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적냐면 이 검찰 조서는 사실은 그냥 단답형의 문답이다 보니까 이걸 읽는 판사나 법정에서 있는 판사는 그 분위기라든가 어떤 태도로 말을 했는지 피의자의 어떤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영상 기록도 했잖아요. 네. 그럼 영상 기록 그건 누가 보는 겁니까? 영상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람을 해서 법정에서 판사들도 볼 수 있고 변호인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를 아예 즉시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해 보면 이게 부담이거든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로 계속 남는데 이것을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검찰을 불신한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녹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받는 피의자도 부담이 있지만 수사를 하는 검찰도 역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궁하지 마라, 압박하지 마라, 무리해서 이 무리한 어떤 추궁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적어도 내가 하는 이야기 그대로 적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동의한 것으로 보여요. 검찰이 이 강하게 압박하는 식으로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제동항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영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허락했는데 기술 부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중에 그때 진술 때 거짓말을 했으면은
그 또 거짓말한 자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양날의 검인데요. 예. 사실은 만약에 법정에 가서도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예. 그 무죄 주장의 논리나 변호의 큰 흐름이나 방향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검찰 조사에서 했던 내용을 법정에 가서 다르게 완전히 또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왜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해명하고 또 법정에서 이렇게 해명하냐? 네. 뭐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어제 조사 받기 전부터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법정까지 기소될 것까지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큰 논리의 흐름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기소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이고 구속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죠. 사실 이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인 말이 있는데요. 1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범죄 수익금 자체가 10억 넘어가면 너무 중대하다 범행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 또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니까 119억까지 지금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묘합니다. 119. 119 긴급하게 영장을 쳐라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칩니다. 내일 칩니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 또 대부분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거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좀 사안을 들여다보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한 모양이죠. 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다. 네. 그리고 소송 다스 소송비 삼성이 대납한 것과 관련돼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어제 검찰에서도 9시 45분부터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추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기자들도 한동훈 3차장 검사에게 왜 이거 다스부터 이렇게 수사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선택의 문제인데 논리의 흐름상 다스의 그렇지. 실소유부터 수사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했거든요. 스모킹 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죠. 직권 남용, 뇌물, 그다음에 뭐 횡령, 비자금, 조세 포탈 이 모든 것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것을 먼저 수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은 이 제한된 수사 범위 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 입장으로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렇죠. 부분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향후 재판에서도 아마 다스 실소유주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스의 실소유주가 MB임을 검찰이 뭐 확증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거 먼저 물어본 거는 여기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MB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아예 깔려 있는 거죠. 깔기 위해서 기초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아니다 부인하다라고 당연히 전제하고 모든 조서를 꾸몄을 거고 예. 그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딱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출두해라 해서 11시에 딱 끝내고 이른 시간까지 다 감안한 거죠.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학습을 했잖아요. 예. 그 검찰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이야 뭐 본인이 피의자일 경우는 거의 저는 없었고.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기자님 있으시죠? 검찰 조사를 예, 검찰 조사를 받았죠. 무슨 어떤 죄명이었어요? 사건으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 못해요. 저는. 어떤 거? 보통 저는 기자님들은 관리비 횡령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련해서 제가 고소인 쪽, 고소인 쪽. 고소인으로. 고발인 쪽에서 제가 했었죠. 예. 전 예전에 노동조합 하면서 네. 우리 사장님을 너무 희화화해가지고 명예훼손. 그때도 욕했어요? 욕은 안 했지. 욕은 안 했어요. 욕 안 하십니다 이제. 예, 드라마 패러디 이런 걸로 했는데 하여튼 이제 불쾌하셨나 봐요. 아무 일도 아니게 됐는데. 문제가 났죠. 예. 세상에 전날부터 검찰 간다고 하니까 바들바들 떨었던 거예요. 예, 너무 부끄러웠던 흑역사인데.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조사 받을 때 보니까 이게 보니까 문답으로 해서 이 조사 시간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면은 답을 하면은 이 받아치는 거. 그렇지. 예, 그렇죠. 받아치는 게 한 서너 배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루하든지. 그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조사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그럼 또 납니다. 경찰관님이 혼낼 텐데. 예?
혼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몰래 했죠. 몰래. 몰래. 예, 절묘하게. 혼내기 쉽지 않은 몽타주잖아요. 샵 1035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이미라님 빨리 나가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네요. 예, 김민서님 상한햄이요. 아이고 큰일 나요. 햄 상하면은 무서운 독소 생김. 예. 무서운 독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다 드셨다고 저희한테 조금 전에 자랑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냉장고에 넣으면 과연 무엇이 상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보름된 햄을. 아니 냉장고를 너무 믿으시는 분들이 맹신을 있는데 했어요. 맹신을. 냉장고 안에서도 상해요. 네, 그래서 그 햄에 꽃이 핀 줄 몰랐어요. 그거 먹었다가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경험으로 이게 터득하는 겁니다. 어유 그러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갑니까? 알겠습니다. 한 방으로 훅 가길 바라는 것 같은데. 아니. 고현준. 다음에 또 이어받으려고 그러시죠.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정치 쇼가 말이죠. 네. 정치 쇼 사관학교가 바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뉴스 브리핑을 잘 하는 걸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도 그런 말 했었어요. 예. 지금 그런 얘기 해야죠. 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나의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저는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갈 때 네. 정말 따뜻한 봄날이었잖아요. 예. 오늘 날씨 나올 너무 때는 좋았죠. 예. 나올 때는 세찬 비가 내렸잖아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들어갈 때는 예. 또 말도 전직 대통령으로는 가장 많은 말을 했다면서요. 검찰 출두하면서 하는 말들. 예. 그리고 한 문장은 빠뜨렸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는 말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고. 근데 나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검찰 조사 과정이 어땠나 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요새 어디 뭐 샤머니즘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너무 같나요? 아무튼 뭐 분위기가 오늘 비가 이게 MB 준비했어 이거. 이 준비한 멘트 준비했어. 밤새도록 저런 가고 있어요. 다른 데서 써먹어도 됩니까? 그럼요. 우산 꼭 쓰시고.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가 아니라 MB. MB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 어록 나왔어요. 어록이네요 진짜. 자, 이 불법 자금 부분은 측근들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전직 대통령이고 실망이지 진짜. 이 품격이 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든 측근들이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고 핵심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가벼운 뭐 특활비 뭐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죄 중에서는 그나마 가벼운 죄인데 특활비의 예를 들어보면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요구해가지고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달자도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은 김백준 전 기획관도 내가 그냥 받으라고 해갖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의 공소장의 공소사실로 그렇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되어 있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공범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측근들과 다툰다? 저는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과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걸 모르고 MB가 측근들한테 책임을 다 돌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할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양형에서 좀 싹싹 빌어가지고 유리한 양형에서 좀 다퉈야지. You are fire.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진짜 싸게 진짜 저 무료 변론 재능 기부. 왜냐면 인정 다 해버리면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것만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다툴 수 있는 무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말에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르쇠 부인해버린다라고 하면 재판부로서도 이거 하나도 반성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괘씸죄가 또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괘씸죄라고 하는데 이게 괘씸죄가 양형위원회 양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괘씸죄라는 표현 없겠지. 설마. 예, 괘씸죄라는 표현은 없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인정은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 쪽으로 간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가 마인드가 있다면 그 장사할 때가 아니면 장사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배팅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MB는 뭐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또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면은 아무래도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영장 청구가 되면 뭐 집행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게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장정단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겠죠. 김윤옥 씨 같은 경우 뭐 14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사위가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위가 장모님 뇌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그런 풍경인데요. 그 어떻게 김윤옥 씨도 그 단독 범죄라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면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이제 뇌물 액수 자체가 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김윤혁 여사가 만약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게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 그때 수사할 때 왜 김윤혁 씨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왜 부르지 않았었냐면요. 그때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만약 김윤혁 씨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윤혁 씨한테 전달되었다라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거기서 이 김윤혁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까지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관은 그런 진술을 안 했는데 오히려 사위가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 이상주 전무는 좀 어떻게 버티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 독박 쓰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위 입장에서 뭔가 있겠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술보다는 증거가 있겠죠. 그 거짓말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으실 수가 있고. 아니 우리가 다 사위 입장이잖아요. 그러게요. 다 사위 입장이에요. 고현준 씨가 또 이제 MC를 그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이제 농담이었다는 점을 방송이 혼란스러워지네요, 점점.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부부가 동시에 감옥 가는 일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 거죠?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범죄 혐의를 저질러서 이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두 사람 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뭐 동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관례상 뭐 그런다 그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철이 장영자 이후에도 부부가 같이 구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그런 고려, 형사소송법에 그런 고려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집에 둘이 구속돼도 된다.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거 다 공범인데 그거 어떻게 한 사람을 키워주고 그러면 두 사람한테 둘 중에 한 명만 구속할 테니까 가위바위보 하세요. 원래 그 학교 다닐 때도 형제가 같은 학교 다니면 등록금 반 쳐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도 근데 뭐 정서법상 부부나 형제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약간의 어떤 감안을 하는 건 그동안 사실 뭐 그런 관례가 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뭐 방송에서 나오시는 뭐 변호사 패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군요. 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는가 생각하고 진짜 오늘 또 이제 제가 경찰들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실제 수사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런 고려 전혀 없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들어가면 한 방에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 굳이 서울구치소에 뭐 부부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호텔입니까 거기가? 아니 남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녀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남녀가 동의 아예. 저는 알아요, 아는데 동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놓네요. 이렇게 희생하시는. 어느 신문 기자라고요? 지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423번님 오늘 내리는 비는 MB 대박이네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화끈하셨어 우리 정인석 기자님. 대박입니다. 예, 자, 우리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윤영희님 쓰셨고 이 비가 MB라고요. 예쁜 봄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103.5, 105.7. 네, 서울 부산에서 듣고 계시죠? 창원은 90.9 그리고 진주는 98.7 계속해서 맞춰주시고 고릴라도 계속 고정 부탁해요. 와, 이따가 11시 넘어오겠습니다. 3287번 쓰시는 분. 오늘의 비는 MB다. 병원 물리치료실인데 환자분들 빵 터지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거 아이고, 디스크 있는 분들 디스크 터집니다. 조심하세요. 네. 정인설 기자의 어록이었습니다. 자, 박순서님 오늘 출근하다가 우산이 작아서 MB를 맞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MB. 예. 자, 그리고 송요차님 부천 부일교통 56-1번 철현 가스버스 운전하시는 모든 기사님들 SBS 러브 FM 103.5MHz 김용민의 정치쇼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아침 6시 20분부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네. 패키지인가요? 네? 패키지예요. 같이 묶어서 가는. 네, 그렇습니다. 네. 1+1 상품 이렇게. 누가 원이죠? 먼저? 누가 우리지. 이게 시간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진행자의 중량감이나 뭐 무게감으로 보나. 예. 알겠습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네. 자, You are fired. 예. 리얼리티 쇼도 아닌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해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로 부끄럽지 않은 미국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참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트위터 최고의 광고 모델인 것 같아요, 트럼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헤비 유저 아닙니까? 헤비 유저? 트위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트. 그 트위터다. 오늘 좋은데?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오늘 아주 좋아요. 네. 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흑자로 전환한 것도 다 뭐 트럼프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트위터가. 근데 그 이번에는 사실 진짜 다들 그래도 야, 이 정도까지 하겠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 그 미국에서 해고 통지서를 핑크 슬립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그 포드 자동차에서 하얀 쪽지에 넣어서 주면 너 잘했다고. 분홍색 쪽지에서 주면 너 이제 잘릴 거다라고 해서 뭐 핑크 슬립이 유래됐다고 하는 이번엔 트윗 슬립. 트위터가 이제 트윗 해고를 한 거죠. 그것도 미국의 장관을. 그리고 본인은 모르게. 그렇죠. 그 전에 새벽 2시에 그 비서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한다. 노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와서까지 그냥 트위터를 자기가 봤다는 거죠. 수고했어. 하지만 새로운 이제 국무장관은 폼페이오야. 모두에게 축하한다. Thanks to all 이렇게 했거든요. 뭘 축하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렉스 트러슨 뭐 아직까지는 뭐 국무장관이죠. 지금은 이제 물론 대행 체제로 바뀌긴 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군요. 그렇죠.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의회의 어떤 그 동의를 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잘렸냐. 이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이게 정확해요. 아니 저는 이게 자르기 전에 비서실장이 찾아가가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심각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의중을 전달했냐라고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The boss was not happy.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렇죠. 심오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not happy. 그 되게 단명한 거죠. 영어를 좀 쓰지 않아주셨어요. 여기 저희는 국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보스가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보수 대통령이니까. 보수 대통령. 그래서 너무 조금 당황해가지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답잖아요. 너무 단순하다. 뭐 단명하죠.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는 거죠. 주변에 이제 예스맨만 두겠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 이제 렉스 틸러슨 같은 경우는 그 석유 회사죠. 앱손모빌 CEO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니까 일종의 협상, 말하고 누구하고 딜을 해서 뭔가 해결하는 그런데 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북한하고 협상하기로 했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는 예스 하는 사람들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예스도 비둘기보다는 매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가 매끼리 예스 하는 거죠. 비둘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 저희 가서
먹이만 먹으라는 거죠. 딴 데 가서. 그래서 사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될지 저렇게 매파가 그 실무선에서 그야말로 간판이 되고 있다면은 이것도 꼬이는 거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시그널을 주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강경하고 좀 일종의 매파 성향인 사람들 모였으니까 북한에 어떤 뭐 비핵화 확실히 해라. 네. 이런 걸 메시지를 준다고 봐야죠. 북미 협상만 보자면. 그것도 그렇고 아무리 매파들끼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말을 잘 듣는 매파, 강경파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의 의중이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하자 그러면 다 예스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트윗에 뭐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잠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청와대에서 나는 꼼수다를 했던 네 사람의 국민훈장 추서를 청원합니다. 뭐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이 너무 막 이상한 게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추서라는 건 뭡니까? 국민훈장 추서. 죽은 다음에 주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이렇게 좀 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이게 추서는 내가 봤을 때 한 50년 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추서는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렇게 아웃이 됐고 왜 웃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읽어줘야 되는지. 내 마음입니다. 지금 살짝 분위기가 지루했다는 거죠. 트럼프도 자기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이니까. 트위터로. 진짜 트럼프 같은 방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국무장관 내정자가 된 폼페이오 국장님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이 폼페이오 이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의 풀네임이 마이클 리차드 폼페오예요. 해서 마이크 폼페오라거든요. 지금 부통령 이름이 뭡니까? 마이크 펜스. 마이크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좋아하나 봐요. 마이크 펜스도 풀네임이 마이클 리차드 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변에 있으려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마이클 용민으로 리차드 용민이듯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모아간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주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이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했는데 두 나라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게 결국 그 스파이들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외교전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일에 그 런던 남쪽에 솔즈베리라는 좀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있는 쇼핑몰에서 한 남자와 여성이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입에는 뭐 구토한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알아봤더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전직 러시아 스파이 출신의 사람이었고 또 그의 딸이 함께 있었던 건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전에 러시아 정찰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어떤 개인들의 정보를 영국으로 넘기면서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제 수감이 됐었죠. 그러다가 2010년에 미국과 러시아 스파이를 대규모로 교환할 때 그때 이제 풀려나면서 영국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전직 러시아 스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쓰러진 게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에 오염이 돼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게 독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이제 물질이 삽입됐다라고 본다면 이건 암살 시도다.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사용됐던 그 독가스 성분인데요. 노비책이라는 성분을 찾아보면 이건 러시아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무슨 성분 다시 한번? 노비촉. 이름이 노비촉이에요? 노비촉 혹은 노비책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만들어낸 독성 물질입니다. 신경 안정제, 뭐 신경 가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주 그 고온 분말 상태의 물질이래요. 그래서 증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이렇게 뿌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화학가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야 폭발적인 독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뿌려놨다고 해서 바로 독성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그 지난번 북한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그 암살당할 때 썼던 그 VX라는 가스 많이 얘기했었죠. VX보다 8배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노비촉인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불특정 그렇죠. 위험하죠. 불특정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쓰면은 여러 명이
이번에도 그 곁에 있던 영국 경찰 그리고 영국 시민들도 여기에 약간 오염이 돼서 병원에 다 실려갔다고 그러죠. 그렇죠. 물론 근데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전직 스파이 이 사람도 현재 중태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영국 정부는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푸틴 체제를 반대하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암살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다. 그게 우리 땅 영국에서 벌어진 일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테레사 메이 그 영국 총리가 아주 강경하게 러시아의 어떤 사과나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데드라인을 정해놨었는데 그 데드라인까지 러시아가 이런 방구 없었던 겁니다. 무시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경한 여러 가지 뭐 외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도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러시아 대선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대선 앞두고 사실은 후보들이 굉장히 몸을 낮추는데. 푸틴 형님은 안 그렇죠. 푸틴 형은 안 그러나? 푸틴이 형이에요? 그러면 친형입니까? 동생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 다 이렇게 앞으로 저 호칭하면 그렇게 부를 제인이 형, 뭐 제인이 형, 준표 형, 뭐 이렇게. 준표 형, 준표 형, 철수 형, 뭐 이렇게. 잘 보여야죠. 푸틴 형님 반 푸틴했다가 정말 해를 당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18일이 이제 러시아 대선인데요. 지금 푸틴이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80%예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푸틴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푸틴이 자신을 좀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써왔던 것들이 대부분 뭐 암살이라든지 이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했던 그 러시아 전직 스파이 외에도 뭐 어떤 기업가라든지 반 푸틴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국에 망명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사고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국에도 이번에 2006년에도 그랬고 2013년에도 똑같은 망명자 사고가 암살 사고가 있었고 지난 12일에도 반 푸틴 성향의 사업가의 친구가 사업가도 아니고 사업가의 친구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푸틴 대통령이 이걸 인정한 바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떤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러시아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총리도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개입을 했을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라고 보이는 거고요. 푸틴이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BBC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번 영국에 있는 사태에 대해서. 영국 니네가 조사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푸틴은 뭐 확정지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괜히 그 끼어들고 싶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근데 또 이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암살당하고 실려가고 이 국면을 그 푸틴은 이 국민들이 나를 비판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푸틴식 공포 정치. 이런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런 점에서 영민 앵커님 어제 상한엠 약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가? 메이드 인 러시아예요? 아니에요. 국산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요. 세상에. 그 다른 사람보다 이제 복통의 규모가 크실 테니까 아무래도. 큰 사고네요. 대형 사고네. 그래서 어제 그 충정로에서 밤에 일 마치고 광명으로 갔는데 제가 광명에 살거든요.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이곳 SBS 목동 방송센터에 와가지고 화장실을 여기가 또 깨끗하거든요. 또 이제 그 비대가 좋아요. 비대가 또 청결 장치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들어야 되나요? 물어봤으니까 왜 물어봐? 여기 지금 저희 방송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11층이잖아요. 11층 남자 화장실 2번 사로. 거기가 세요. 2번 사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지저분한 말을 한 분이 바로 고현준 시사평론가라고 모 방송에서 아침 6시 차기를 지금 또 노리고 고현준의 시사 뉴스 브리핑이지. 뉴스 브리핑을 이번 사로를 자주 애용하시는 분이에요. 열흘 전까지 본인이 하던 방송 제목도 까먹었어요. 복통이 너무 심했어요. 복통이. 자, 그래 푸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 영국이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6월 달에 열리잖아요. 예. 보이콧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콧 생각합니다.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그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국가 간의 이제 의전으로 보낼 수 있는 뭐 외무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초대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 특히 영국은 상징적인 게 왕실 인물들이잖아요. 왕실에서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아요. 그 정도로는. 아니 근데 이제 영국이 빠지면 월드컵 흥행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글쎄요. 뭐 영국이 빠져도 요새는 되는 분위기예요. 아니, 영국, 독일, 프랑스잖아요. 핵심이. 지금 이제 EU 정상회담에서도 이 얘기를 논의한다고 하잖아요. 겁만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는 또 우리 정인설 기자님이 준비하셨는데 카카오 택시 콜비가 언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만은 유료화가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카카오나 네이버 이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왕국을 만들어가는 패턴이 이거죠. 카카오 없이는 네이버 없이는 못 살게 딱 만드는 거죠. 한 시장이 있으면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0%가 넘어가면 이 유료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카카오콜도 마찬가지죠. 지금 카카오콜을 이용하는 택시를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카카오콜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1,800명이 가입이 돼 있다고요. 1,800만 명. 그래서 1,800명이면 잠깐만. 특히 출퇴근 시간대, 야간 시간대 카카오콜의 그 이용료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 없이 못 살게 만든 다음에 돈을 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금요일 저녁쯤에 홍대에서요. 그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으면 전부 택시가 예약이라는 그 등급을 갖고 돌아다니는데 정작 잡을 수가 없는데 또 제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 보려고 하면 또 안 잡혀요.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는 아시는 것처럼 목적지를 넣게 돼 있고 택시 기사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멀리 가네. 그러니까 멀리 가거나 아니면 금액이 높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유료가 돼서 웃돈을 주고 잡을 수 있다면 그런 차들만 먼저 잡겠죠. 기사분들이. 네, 그래요. 저도 그 올 1월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운데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이 카카오 택시 콜을 하려고 했는데 합정동 가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뭐 저기 부천쯤 시외로 나가죠. 부천쯤. 그렇다고 일부러 부천 갈 수는 없잖아요. 광명 찍고 와야죠. 광명 가가지고 광명으로 전화를 받아서 도중에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이거 알 텐데.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못 믿는 거죠. 별표 저거 하거든요. 그래서 승객이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기사분들도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럼 다음에 그 승객이 택시를 잡을 땐 블랙리스트가 돼서 안 잡힌대요. 블랙리스트가 또. 그래서 카카오콜이 카카오 데일리가 그래도 인기 있는 게 특히 여성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즉시 배차는 5,000원, 그다음에 우선 그 호출은 2,000원 이렇게 넣는다는 거잖아요. 항상 선거 전에 모든 그 요금을 올려요. 항상. 왜냐하면 그 정부의 어떤 통제력 표심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 때문에 확실한 통제를 못 하거든요. 이때 올렸으면 이번 달 말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는 택시 요금을 서울시부터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요금을 지금 3,000원에서 뭐 2,900원, 5,000원 뭐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를 들어 기본 요금이 4,500원 된다. 플러스 5,000원에 콜비를 또 내야 된다. 그럼 9,5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간 할증 붙는다 그러면 10,000원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김혜숙님, 작년 연말에 친구들과 송년회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버스가 끊겼더라고요.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 전부 콜 예약이 잡혀서 잡기 힘들었습니다라고. 지금 딱 그래요. 근데 두 분께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또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쪽 카카오 변호 맡으셨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차별이 가능하고 선별이 가능할 때 되는 것인데 만약 그게 부당한 차별이고 그게 오로지 기업에게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기자님들이나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안 잡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정당한 비용,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 1,000원이나 2,000원을 내고 빨리 잡아서 택시를 타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실제 이게 아예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콜비를 내지 않고 싶은 사람은 또 기존처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빨리 택시를 잡고 싶은 사람한테는 선별해서 돈을 이렇게 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이게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기 그런 때문에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카카오 잘 듣고 있나요? 사건 있으면 맡겨주시고요. 그게 있어요. 자본주의와 그 시장의 가장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비행기, 그다음에 극장. 시간과 위치와 어떤 성향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택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비행기, 극장은 경쟁이 가능합니다.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독점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티맵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독과점 내지는 독점에서의 이런 뭐 요금 차별화라는 거는 그 이용자, 고객들에게 시장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거.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다만 그러면 우버도 풀고 카풀앱도 풀어라. 경쟁 가능하게 하라는 거죠. 모든 걸 경쟁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죠. 근데 외국 그 콜택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저희가 해외여행 가면 우버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버는 이미 그 차량을 배차 받을 때 이미 요금이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걱정할 필요도 요금 없고. 시비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경로도 나오잖아요. 경로도 나오고 예컨대 택시비보다 일단 저렴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리고 그 우버 풀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합승을 허락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기사분이 가시는 길에 코스에 다른 손님이 맞으면 더 태울 수 있어서 기사는 기사대로 또 돈을 더 벌 수 있고 승객은 승객대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이게 자율 경쟁이 되면 카카오도 이렇게는 못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독과점이 사실은 무서운 것 같아요. 박영미님 처음엔 잘 잡히다가 많이 이용하면 그냥 동네 콜이 훨씬 더 빠르죠. 좋다요. 예, 그래서 저도 좋다요. 동네 콜택시 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있죠, 이 틈새가 있어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쪽 아이디가 안 보이는데 시사에 매우 강한 고현주님, 아내분이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 지금 자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강하십니다. 그래요. 자 우버 콜택시 그리고 카카오 택시 둘이 경쟁 붙으면은 이렇게 손님을 안 받는다든지 멀리 가야만 온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좀 없어지겠죠. 불편함이 좀 최소화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카카오 이게 유료화 된다고 택시 기사분들에게 과연 이익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될까? 이건 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기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청취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고현준 평론가가 군인들의 위수 지역을 피해지 않에 만에 이 시끌시끌한 이야기를 4분 안에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런 시험대 위에 오른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뉴스 브리핑 그러니까 계속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 거죠. 그 와중에 15초 날라갔어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건데요. 위수 지역에 대한 폐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수 지역 아시다시피 군인들이 외박이나 외출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제한 구역 혹은 군의 작전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수 지역이 제한 구역 이게 아까 독과점 얘기랑 같은 건데요. 위수 지역 내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 위수 지역 내에 있는 상인들의 뭐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폭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하다. 그 휴가 나오고 외박 외출 나오는 그 병사들의 지출이 너무 심해진다. 부담이 커진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거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적폐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좋지도 않은 양질의 서비스가 아닌 것을 비싼 돈 주고 써야 되니까 뭐 숙박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위수 지역이라고 있는 그 지역이 토지 이용 규제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왜 생겼고 언제부터 쭉 이어왔나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그 한국 전쟁 때 그때 일요일 아침이어서 위수 지역 밖에 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안 됐다 그래서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그냥 어떤 이유 없이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정보화 시대고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내가 만약에 철원에서 군생활을 한다고 해서 철원에 있어야 할 이유는 크게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교통도 발달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수 지역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상인들에게 지금 줘야 될 어느 정도의 혜택 이런 것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어떤 형태든 군부대 작전 지역 내에서 없어야 될 건 없어야겠지만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이 각종 서비스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해결책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1분 50초 남았네요. 선거 전에는 절대 대책이 안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해당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또 국방부 와서 또 항의를 합니다. 국방부가 최종 결정을 하니까 선거 전까지 결정 안 하고요. 선거 뒤에 가면 예전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수 지역 설계를 한다고 했다가 자주 있는 말이라서. 그래서 실제 뭐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에서는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했었어요. 갑자기 이제 또 뭐 강원지사가 국방부를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왜냐하면 보니까 표는 상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선거 전까지 절대 결정 안 그래서 합니다. 이제 민관에서 민관
협의해가지고 좀 결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금 쏙 들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박진선님 피해지해 주세요. 한 번 나가서 월급의 반을 쓰고 들어옵니다. 이거 진짜 심해요. 심각하죠. 네. 집이 가까우면은 비용이 거의 안 들거든요. 돈 없는 애들은 아예 외박 외출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군부대 지역, 그러니까 위수 지역 내 물가는 강남의 청담동 물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서울에 살아도 청담동 그 면회 온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 크죠. 폭리를 취하는 거죠. 물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서 뭐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뭐 그런 대책이 선행된 다음에 그것도 독점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런 그렇죠. 일들이. 그래요. 제가 공익근무 요원을 그런 위수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근무 시간까지 미국 갔다 와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방위 있을 땐 방위는 위수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방위들은 퇴근을 하잖아요. 네네. 막 어디 저기 바닷가 놀러 갔다가 잡혀오고 이러는 방위들 제법 많았습니다. 새 시대의 첫 공익요원으로서 자부심이 커집니다. 먹는 공익요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남국 변호사님, 고현준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정인설 한국경제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영영영영영. 김용민의 정치쇼 목요일 4부는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5분 늦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송 제 시간에 오셨고 그렇습니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이 경제 전문 기자라 할지라도 항상 그 경제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겠죠? 저 굉장히 비경제적으로 살고 있어서 방송을 하면서 좀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기 요리사들이 집에서 항상 맛난 요리만 먹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비슷해요.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은 게요.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언론사에서 그 2000년대 초반에 강남 끝났다 뭐 이런 거 기획 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그때 우리 신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자들도 대거 강남 집을 팔고 떠난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한 2004년인가 5년에 또 한 번 강남 진짜 끝났다. 또 기획 기사를 내서 또 많은 이 언론인들이 강남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또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경제 평론과 실제 투자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흑역사. 그래도 삶과 기사가 일치하네요. 욕을 먹더라도 나도 손해 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집값 폭락론 잘못 얘기하면은 누구도 이게 말하자면은 비난을 받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맞고 틀리고와는 상관이 없이 대중적 호응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마치 떨어지는 게 당위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워낙 집에 그 비싸니까 거품이 많이 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강남 불패로는 여전합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 저요? 저는 진짜 끝났다. 한 번 더 저는 3세판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혜리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럴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얘기 안 할래요. 망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많은 실패를. 이게 사실은 말이죠. 빚도 자산이라고 실패도 실력입니다. 뭘 알아야 배팅을 하는 거고 그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손절을 해보니까 정말 잘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그렇습니다. 자, 알쓸 경제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들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두 분의 흑역사를 짚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더 길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수도권에서 역전세가 시작됐다. 이 부분 오늘 한번 좀 심층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전세라는 단어 자체 우리가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세난만 얘기를 들었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09년 하반기, 2009년 말부터 전세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세값 급등, 전세값 폭등 이게 2016년, 17년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2018년 1월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더니 역전세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역전세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세 물건이 있죠. 그거보다 전세 수요가 있는데 물건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텅텅 비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역전세난이 실은
지방 수도권에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로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조짐이 보여서 서울까지? 그래서 역전세난이라는 게 실은 올 한 해를 관통할 키워드다 부동산에 이렇게 찝어보게 된 겁니다. 세입자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죠. 이젠 좋죠. 그동안 9년 가까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좀 길을 피게 세입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서서히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뭐 전세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면은 정말 그렇죠. 이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잖아 삶을. 그래서 수천만 원씩 좀 올려줘야겠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세입자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반전세, 월세도 워낙 이제 집주인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많이 확산된 게 있죠. 그 월세 같은 전세. 그렇죠. 전세 같은 월세. 그걸 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세 1억 올려주는 대신에 목돈이 없으니까 월세로 돌려라라는 게 이제 월세 전환율이었는데요. 이 6%가 넘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억으로 만약에 치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50만 원. 그러니까 1억 올려줄래 아니면 월 한 52만 원, 50만 원 낼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 전환율도 4%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게 전세가가 떨어지면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돈을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합니까? 예리하신데요. 너무 정확하시고 대본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강남에서 현재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3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 뭐 10억도 넘고 11억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억대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계약할 때 거의 2억이 넘는 돈, 3억이 넘는 돈을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세난이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세입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키워드는 확산되느냐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흐지부지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만약에 그 부동산을 찾으면은 부동산 분들에게는 이분이 정말 현빈처럼 보이겠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현빈처럼요. 비유가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로 이동욱으로 바꿀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수지인가요? 이 여성분이 수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난 미치지 않은 8년 9년 전세난인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 역전세난이라고 하느냐. 이건 누구도 생각하면 알 텐데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일 시절에 이건 부동산 짓기만 하면 대박이다. 그렇죠. 그래서 막 찍었는데 부동산 이렇게 또 분양이 될 시점에는 이게 또 그렇죠. 입주죠.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됐고 그러니까 입주와 분양, 입주는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43만 가구 하고 아까 말한 강남의 그 지역도 올해 10,000 가구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수도권 보면은요, 웬만한 지역 다 10,000 가구가 넘고 화성 동탄 30,000 가구 넘고 이런 식으로 입주가,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이제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으면은 A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약간 좀 멀어지긴 한 수도권이긴 하지만 C 아파트, B 아파트로 더 싸니까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 지역의 전세난들이 착착착착착 이어져가는. 근데 이것이 역전세난의 핵심이 된 겁니다. 이게 집주인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서 전세금 제대로 안 내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한다는 게 몇 년 만에 이 문제가 8년 만에 깡통 전세 그거가 한때 문제였었는데 진짜 몇 년 만에 다시 들어요. 그 소송 가는 건 진짜 마지막이고요.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 관행을 보면 2개월, 3개월 정도는 서로 좀 용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누가도 이제 법으로 정한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3월 20일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미리 빼는 거 아니면 3월 10일 못 구해서 뒤로 빼는 거에서 우리가 보통 한 2달에까지는 양쪽을 다 틉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저도 전세 빼고 누구 들어와야 되지만 그 집에 또 상대방 집도 또 빼고 들어와야 되고 이제 이게 뭐 연타석으로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안 준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경매에 넘기는 겁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이고 그 사이에 몇 가지 지금 시중에 있는 뭐 안건들을 좀 보면 그 집주인이
그만큼 월세 계산을 해서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못 주는 것만큼 계약될 때까지 뭐 돌려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제가 권하고 싶은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전세금 보증보험. 네,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래서 깔끔한 것은 일단은 지금 집주인과 나는 별로 이렇게 막 맞닥뜨려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상품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것이 있는데요. 이게 주택 도시보증공사라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공기업인가 보죠? 예, 하고 2월 1일부터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게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띡띡띡 가가지고 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도도 이게 꽤 많이 이게 상향 조정됐어요. 그동안에 한도 때문에 이게 좀 빛을 못 발했는데 수도권에서는 7억 원까지, 지방은 5억 원까지도 한도도 올라와 있다. 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궁금하신 것이 보험료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료. 보험료는 아파트는 지금 평균 한 0.13%. 그럼 1억으로 따지면은 1년에 13만 원. 1년에 13만 원. 그렇죠. 한 달에 1억에 13만 원이니까 보통 우리가 2년 계약을 하니까 1억에 26만 원. 그럼 자기의 이 지금 전세금 규모는 아실 거 아니에요, 청취자분들이. 그 정도의 비용이다. 곱하기 1억에 2년에 한 26만 원 돈 되니까. 이거 뭐 그 정도면은 뭐. 그렇죠. 2년을 좀 편안하게 사니까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수상한 시절에.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 집값 하락까지 이게 이제 키워드고 이것 때문에도 저도 지난주에도 막 이 진짜 치열한 토론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뭐 부동산 전문가들과 모여서 그래요? 나뉘어요. 이 역전세난이 일시적인 것이다. 하고 뭐 장기화되면서 집값까지 갈 것이다. 핵심은요. 기간입니다. 기간. 석 달 이상. 만에 하나 지금 3월인데요. 여름까지 제가 또 여기 정치쇼에 왔는데 역전세난이 한참이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집값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역전세난이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매 시장으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직까지 매매 가격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역전세난이 이번 주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나오고 전세가가 떨어졌네 하다 보면 어느 날 집값도 떨어졌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강남 불패가 드디어 깨졌다라는 것들이 또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세 번째 도전하는 강남 불패론. 세 번째 맞아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 강남 불패론이 아니라 강남 참패론. 참패론? 참패론을 그러니까 참패론을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강남 불패는 아닐 석패론. 것이다. 석패. 강남 석패론. 석패. 알겠습니다. 강남 무승부론. 너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드니까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요. 하여튼 전세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이고. 그건 맞습니다. 집값 하락도 아무래도 조짐이 심상치 않고. 길어지면 장기화되면.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 권혜리 기자님. 편의점 커피 제가 몇 번 마셔봤는데 맛있어요. 나쁘지 않죠. 싸요. 싸고요. 보통 1,000원 안팎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편의점 커피는 이 커피 자리세 이걸 뺀.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머신을 이제 갖다 놓고 그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좀 재밌는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그 편의점 커피 옆자리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진열하는 데서 상당히 명당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커피를 즐기는 것이랑 맞물린 얘기인데 그 편의점 가면 뭐 제일 좀 명당 자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명당 자리요? 편의점이 있는 자리. 편의점에서요. 편의점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 신선 이 뭘까요? 즉석 식품. 즉석 식품들 이제 거기 편의점에서 이제 끼니 때우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좀 막 끼니 때울 것들 사고 하시잖아요. 근데 남들 끼니 먹는 규모로 저는 이제 간식을 해결합니다. 보통 렌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않는 자리 아니에요? 렌지 옆에 앉아 있으면 좀 못 먹겠어요. 왜 계속 그 데우러 옆에서 계속 오니까 아닌가요? 근데 그런 데서는 필요한 것들을 사시고 진짜 명당 자리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매대.
계산대. 그리고 캐셔옆 앞에 있는 간식. 물건의 명당. 네, 물건의 명당이요. 사람 앉는 거 말고 물건의 명당이 캐셔 옆에 어묵, 뭐 캐셔 옆에 간식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필요한 걸 들어가서 산 다음에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통상 대형마트 가보면은 계산대에 보니까 뭐 무슨 껌이니 뭐 음료니 이런 것들. 네, 맞아요. 네, 그 똑같이 편의점에서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매대하고 캐셔 옆자리를 보통 물건들을 놓는 명당자리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편의점 커피가 좀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커피 옆자리도 과자류, 간식류의 명당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의점 커피들이 약간 그런 카페 공간 비슷하게 조성을 하면서 이런 편의점 빅3 체인들이 커피 공간들을 따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워낙 이런 대형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는 먹을 걸 놓을 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지저분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커피 전문점 체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개 정도씩만 과자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피랑 같이 먹을 과자류라고 하면서 놓는데 이것저것 놓으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직영점들에서는 그냥 한두 개만 지정을 해서 달마다 바꿔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보통 과자 매대에 있을 때보다 커피 옆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팔렸을 경우에는 거의 전달보다 이 과자류의 판매가 4배가 들어가지고 4배 400%.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과업체나 이런 데서 커피 업체로 가야겠다. 이런 경쟁이나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거죠. 아니 커피가 사실 외래 식품인데 어느새 거의 국민의 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렇게 커피 옆자리가 명당이 되는 게 그만큼 사람들이 편의점 들어가서 커피를 편의점 라면 먹듯이 많이 뽑아 마신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즐긴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뭐 수년 내로 커피에다 밥 말아 먹겠어요. 그러게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즘 커피에서 1+1, 2+1 이런 게 있어요. 그 편의점에 가면은 근데 1+1은 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1 같은 것들은 한번 오시면 손님들이 싹쓸이를 밥 말아 먹을 만큼 마셔요. 진짜. 그 국제 커피 협회라고 유엔에서 이제 주도해서 만든 그런 생산국이랑 소비국들 이렇게 좀 협의 체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해마다 커피 관련된 통계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작년 통계가 최근에 나왔어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평균 커피를 512잔을 마신대요. 1년에. 연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하루에 1.5잔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끼 거의 다 챙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니까 별로 없다고 봤을 때 정말 밥 말아 먹는 수준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죠. 이게 사실 예전에 말이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믹스 커피. 요게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요즘에는 믹스 커피 설탕 들어간다고 또 프림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예 원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그것도 많습니다. 나왔어요. 그것도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도 믹스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절대 다수였다면 지금은 전체 커피 소비량에서 50%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원두 커피가 2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전 국민의 커피 소비를 다 잡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4잔 마시면 그중에 한 잔은 원두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몇 년 전까지의 커피 소비 형태하고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제가 홍대 근처에 어느 날 걸어 다닐 일이 있었는데 와 세상에 건물마다 하나씩 커피 전문점이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익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커피 전문점들이 워낙 과당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이런 말씀하신 편의점 커피, 편의점 커피 같이 싼 커피 그리고 지금 몇 개 생각나실 것 같은 그런 저가 커피 전문점들 그런 데들도 이제 되는 데도 있고 도저히 안 되는 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죠. 원두 커피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 저렴하게 가고 있는. 치열해죠. 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진짜 밥을 말아서 한번 커피를 먹는 한번 안 해본 시도를 한번 해서 경쟁력을 한번 과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평론가님,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그 해외에서 신용카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금감원이 홍보 자료도 많이 했었고 저도 뭐 기자들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갔어요. 뭐 베트남에 갔습니다.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갔어요. 근데 카드를 긁죠. 그럼 거기 직원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바트로 계산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원화로 당신의 나라인 원화로 해 드릴까요? 현지화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딱 긋는 순간에 여기 뜹니다. 그럼 이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좀 잘못 알려진 게 대부분이 원화로 해야 된다라고 일단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화폐니까. 하고 그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얼마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원화로 딱 얼마다. 15만 원이다. 20만 원 딱 했을 때 오케이. 그럼 내가 10만 원 써서 대부분 다 원화로 결제를 했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화 결제 서비스라는 게 이제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DCC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DCC 같은 경우가 좋아 보이잖아요. 얼핏. 근데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한 4%. DCC가 D가 데인저러스 이렇게 시작합니까? 다이나믹 커런시 컨버전. 아이고 세상에. 바로 바꾼다. 바로 바꾼다는 DCC 서비스인데 이게 좋네라고 해서 이제 원화 결제도 된다라고 했지만 수수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얼마나? 4%. 그러니까 100만 원을 3에서 최대는 한 8%. 그 통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희귀 통화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겠죠. 뭐 달러 같은 거에 쌓였지만은 그러니까 100만 원 샀는데 수수료만 한 8만 원 붙는 거예요. 예컨대 해외에서 한 10만 원짜리 산다고 치면 그러니까 100달러 조금 못되게 그렇죠. 한 4천 원 산다면은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 거예요? 4천 원. 4천. 이게 근데 실제로는 또 나가서 쓰는 해외 카드 이용 수수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는 무조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DCC 서비스는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인데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에 4천 원 정도가 평균 4천 원 정도가 그냥 내가 원화 결제를 선택하면 그냥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바트로 해야겠군요. 그렇게 현지 통화. 무조건 현지 통화 4%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현지 통화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원화를 고수하는 분이 있어서 공감의 통계가 나왔는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금 한번 이렇게 알려지고 나면 원화로 보면은 편하고 한번 원화 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어르신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원화로 보고 싶어 하시니까 줄어야 되는데 홍보를 해도 자꾸 늘었어요. 최근까지도 그 DCC 서비스 이용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제액을 보면 10%, 11%는 11% 원화로 아직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안 내도 내 수수료 나간 게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면은 그 수수료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갑니까? 그 DCC 브로커가 먹는 거죠. 회사가 있으니까요. 중개사가 회사가 갔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당국이 한 건 뭐냐면 그 DCC 서비스를 일단은 원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못 걸게 하도록 그러니까 원화를 못 받고 현지 통화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서비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거와 별도로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디 갔다 결제 뭘 원화로 하실래요? 뭐 유로화로 하실래요? 그 나라 통화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 바트든 뭐 유로든 달러든 호주 달러든인데 이 방송 들으시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나는 그래도 원화로 알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항상. 애국심 때문에. 네, 전혀 애국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데 내 걸 왜 막냐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타스에 전화를 하세요. 나는 막지 말아라. 내 DCC는 풀어라. 하시면은 또 그분은 한해서는 원화 결제도 원화 결제도 수수료 안 된다. 아니죠. 내더라도 그 서비스는 해주겠다. 내라 수수료 내라. 그 대신 그러면 계시잖아요. 나는 수수료 내더라도 원화를 보고 싶다. 조금 한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카드사는 그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DCC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할 겁니다. 근데 이용자가 원천 차단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효도 여행 보내드리실 때 그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해놔 주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나가서 원화 결제를 하시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원화를 해야겠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또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또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또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원화로 하지 말아야 한다. 현지 통화로 하자. 그래요. 이거 현지 통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귀에 못을 박을 수는 없고 많이 박았거든요. 한 3년 4년간 많이 박았는데 뭐 이렇게 줘도 많은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원화 결제가 여권 앞에다가 현지에 가서는 원화로 결제하지 마세요. 이거 박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2014년에는 7%에 불과했는데 이게 작년에 11% 늘었거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근데 또 막을 수는 없죠. 중개회사를 사업권을 더 막는 거니까 여권으로는 못 박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자, 한마디로 이 카드사들의 꼼수 이 소비자들이 직접
차단을 해야 된다.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도와준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말 알쓸경제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 목동의 현인들 정철진 경제평론가, 권혜리 SBS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용민의 정치쇼 내일